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죠? 이번 주부터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심지야간학교 검정고시 국어반 연규희입니다. 수업에 앞서서 진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10월부터 1월까지 교재 한 권을 다 나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어요. 교재는 에듀윌 검정고시 국어책과 전에 검정고시 시험 문제를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와서 듣는 수업이 아닌 만큼 학생분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서 가끔 숙제도 낼 예정입니다. 수업을 잘 듣고 계시는지 확인 좀 하려고요. 오늘 수업 자료는 심지에 와서 찾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중졸학력 국어 시험 문제 시 부문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 3번 문제 시 김수월의 먼 후일을 읽어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라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건 추석 전 저희 수업에서 저랑 배우신 적이 있는 시예요. 우선 이 시는 김소월이라는 작가가 쓴 시인데 자유시고 서정시입니다. 이 시는 우선 1번에서 3번 시인 김소월의 먼 후일을 읽어볼게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라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남으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남으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이 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애써 잊으려는 안타까움이 서린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화자가 어느 당신을 그리워하면서 당신이 나를 찾으시면 그때 나는 당신을 잊었다. 당신이 속으로 나무란다면 나는 무척 그리다가 잊었다. 당신이 나무란다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었지만 먼 훗날 그때 당신이 찾아올 그때는 잊었다. 1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 찾고 있죠. 우선 1번. 각 연을 모두 이행으로 배열하였다. 이행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1번. 각 연을 모두 이행으로 배열한 건 맞는 말이겠죠. 2번.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였다. 추석 전 수업 때 감각적 심상에 대해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감각적 심상이 뭐냐면 시어에 의해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영상이나 감각적인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각적 심상에는 6가지 정도의 예가 있어요. 하나는 시각적인 심상, 글씨체가 너무 안 좋네요. 그리고 후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그리고 2가지의 심상이 한 번에 쓰이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서 감각적 심상이 어디 나왔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어머님들이 한번 찾아볼게요. 보이지 않는 것 같죠? 네, 맞아요.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감각적 심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반복적으로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사용한 동일한 어휘가 뭘까요? 찾으셨죠? 바로 이전노라입니다. 그렇다면 4번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라면 나는 그때의 먼 훗날에 당신을 잊었노라 라고 말할 것이다.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죠. 1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주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에서 화자는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죠? 네, 그렇죠. 바로 화자가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찾아오길 바라는 그리움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3번. 기억에 쓰인 표현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이전 노라 라고 하고 있죠. 우선 1번 도치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치법은 언어 배열을 앞, 뒤를 바꾸어서 그 문장을 강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잠을 잤다 라고 하지 않고 잤다 하고 잠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말하는 방법이 도치법이고요. 이번에 반어법은 나의 생각과 내가 그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반대로 해서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아우 너 정말 못했어 라고 하지 않고 잘한다 이렇게 속 생각과 표현을 반대로 하는 방법이 반어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인법.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가 춤을 춘다. 사실 나무는 춤을 출 수 없죠. 하지만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춤을 춘다 라고 말해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직유법이 있어요.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라고 표현해서 뭔가를 비유하는 비유법입니다. 그렇다면 1번에 이전노라 라고 하는 건 뭐가 정답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2번 반어법입니다. 내 속마음과 표현을 반대로 나는 당신을 잊지 못했지만 난 당신을 잊었노라 라고 말함으로써 반대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3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4번에서 6번 시를 읽어볼게요.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시를 읽기 전에 앞서 윤동주는 식민지 시대에 살았던 저항 시인이었던 걸 기억하고 가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의 내용은 화자의 부끄럼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보이는 시예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 성찰하고 자기의 부끄럼을 고백하고 자신이 그런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행에서 4행까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화자의 고뇌, 화자의 힘듦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부끄럼이 없기를 괴로워했다. 원하면서 괴로워했다. 그리고 5행부터 8행까지 5행부터 8행까지는 미래에 대한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미래의 삶에 대한 결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행. 9행은 현재죠. 어두운 현실에 대한 자각. 그래서 이 시는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 글씨체가 많이 안 좋네요. 아무튼 이 시는 시간의 순서대로 과거, 미래, 현재를 나타내고 있는 순차적인 배열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을 살펴보자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동일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동일한 구절 살펴보면 없는 것 같죠? 그렇다면 2번, 후각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후각적 이미지가 이 시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찾을 수 없죠. 이 시에는 후각적 이미지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번,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4번,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이 시어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1번, 하늘, 그리고 별, 바람, 그리고 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이 하늘과 별은요, 이 시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뜻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 하늘은 지향점, 화자가 바라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별은 양심을 지키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둘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음 바람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인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대립되는 상징적인 시어들이 나오는 게 이 윤동주 서시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4번의 답을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의미가 대립되는 시어들은 화자가 살고 싶은 부끄럽지 않은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의 함축적인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하늘이죠. 하늘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화자의 삶의 지향점, 화자가 바라는 삶, 그리고 화자가 양심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번, 문명의 발전을 가로막는 방해물. 아니겠죠? 2번, 인간에 대한 차별과 불신의 사회. 이것 또한 아닙니다. 하늘은 긍정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을 찾아야 해요. 그렇다면 4번,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 이건 적절하다고 볼 수 없겠죠? 답은 3번입니다. 그렇다면 6번을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화자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1번 냉소적이 아니고 3번의 체념적도 아니고 4번의 해학적도 아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에서) (9번) 문제에 나오는 시는 꽤 기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덕, 배추의 마음.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어느새 바뚝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포기 묶어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나 뭐가 다를까?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이 시는 배추를 키우면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느끼는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한 시입니다. 내용에서 보면 배추벌레가 갇혀 나오지 못할까 걱정하는 사람 마음, 그리고 배추벌레에게 먹히고도 속이 점점 순결한 잎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같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뜻은 배추가 보여주는 희생과 참다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추벌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잘 자라서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는 마음을 의인법과 서리법을 사용해 독백체로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는 혼잣말을 하는 독백체. 노란색이 잘 안 보이네요. 다음부턴 손으로 쓰는 걸 녹화해야겠어요.
독백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7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계절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계절의 변화가 어디에 나오냐 한다면 배추에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은데 여름 내 바둑 지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처음의 시작은 여름이겠죠? 여름에서 시작하여 가을이 되었는데 배추가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계절의 변화는 여름에서 가을로 있는 거겠죠? 그럼 2번. 비웃는 어조가 드러나 있다. 이 시를 한번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비웃는 어조는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드러나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3번. 사물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아까 제가 시를 읽은 다음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배추의 마음과 사람 마음이 같다고 했죠. 사실 배추는 마음을 가질 수 없죠. 왜냐면 배추는 어떤 식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서 마음을 가질 수 없는데 사람 마음과 배추의 마음이 같다 라고 표현하면서 배추를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그게 바로 의인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적절한 답이에요. 4번. 혼잣말로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 시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나요? 대화는 없죠. 모든 것이 독백체인데요. 이 독백은 혼잣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4번도 맞는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8번 살펴볼게요.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과 니은, 기역이 어딨나요? 기역이 바로 사람 마음, 니은은 배추의 마음. 그럼 이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배추벌레를 걱정하는, 배추벌레를 배려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1번이 답이 되겠죠.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주어진 환경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9번 넘어갈게요. 디귿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심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이 뭔가요? 마지막 문장이죠?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각적 심상이란 뭘까요?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는지는 어떻게 느낄 수 있죠? 바로 시각적으로 풀물이 소매에 들었구나 라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심상과 가끔은 촉각적인 심상으로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 들은 그 축축한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촉각적인 심상은 나오지 않고 시각적인 심상만이 나왔네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도연의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읽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시죠? 이 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가 돼주자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되지 말자라고 하는 진눈깨비가 있고 되자라고 말하는 한방눈, 편지, 새살이 있습니다. 진눈깨비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한방눈, 그리고 편지, 새살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바로 부정적인 현실 속 타인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존재들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들이 대조적인 시어가 되어 시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는 바로 시의 의미와 주제를 구체화해주는 존재들입니다. 10번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죠. 1번.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죠. 이 시에서 살펴보면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잘 못 찾으시겠죠? 그러면 우선 이 문제는 넘어갑니다. 그리고 2번.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청유형 문장이 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청유형은 바로 화자가 청자에게,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뭐뭐 하자처럼 뭐뭐 같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그 예로는 뭐뭐라면, 뭐뭐 되자 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이 시에서 눈발이라면 새살이 되자, 한방눈이 되어 같은 청유형 문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은 맞는 거겠죠? 3번.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동일한 시행 찾아볼까요? 찾으셨죠? 바로 처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 있습니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바로 밑에서 5번째 문장. 2번 동일한 시행이 반복되고 있죠? 그럼 3번도 맞는 답이고요. 4번 시각적인 심상을 사용하고 있다. 어머님들 이제 심상이 뭔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시각적인 심상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맞는 것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끝에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찾은 시각적인 심상은. 바로 밑에서 2번째 문장에 있는 깊고 붉은 상처. 상처가 그냥 상처지 깊고 붉은 상처라고 작가가 표현을 했죠. 이건 바로 시각적인 심상을 나타낸 건데요. 그럼 4번의 시각적인 심상도 찾았으니까 답은 1번. 직유법을 활용하고 있다가 틀린 답이겠죠. 11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화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는? 이건 한번 어머님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답을 찾아보셨나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자. 남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건 아닌 것 같죠? 화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니까. 그럼 2번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자? 눈이 내리긴 하지만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자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3번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자라는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자. 바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12번. 기억에서 리을 중 함축적인 의미가 다른 것은? 이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1번 진눈깨비, 2번 한방눈, 3번 편지, 4번 3살. 정답을 찾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의 진눈깨비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제가 녹화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는데 아무래도 글을 쓰는 게 마우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노트에다가 손으로 필기하는 걸 녹화해 볼까 해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심지로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또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